내가 왜 비트코인을 4천만 원 주고 사지? 다시 말하면 사기라 이겁니다. 한동안은 돈이 많으니까 다들 야 우리 개부자 됐다, 사업 확장하자 이러면서 존나 투자하고 경제가 성장하는 것처럼 보여. 근데 나중에 가보니 금이 점점 고갈돼.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 공장 문 닫고 사람들 해고되고 마을 경제가 한순간에 붕괴하지. 왜?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는 부를 기반으로 한 거짓된 호황이었으니까. 이제 이걸 현대 경제로 가져와 보자. 중앙은행이 금리를 낮춰서 돈을 존나 쉽게 빌릴 수 있게 해. 기업들은 야 돈이 이렇게 싸면 공장도 짓고 빌딩도 올리고 스타트업도 키우자 하면서 마구 투자하지. 부동산, 주식, 코인 뭐든 다 올라. 사람들이 경제 개쩐다, 부동산 안 사면 바보다 이러면서 대출 끼고 달려들어.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돈이 진짜 저축에서 나온 게 아니라 중앙은행이 만들어낸 거라는 거야. 그럼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이 거품이 한계에 부딪혀. 대출 이자가 오르거나 중앙은행이 돈 푸는 걸 멈추면 갑자기 자산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해. 기업들은 돈줄이 막혀서 망하고 부동산 투자한 사람들은 대출 이자 못 내서 던지기 시작하고 시장 전체가 와장창 무너지는 거야. 이게 우리가 매번 보는 경기 사이클이야. 처음엔 정부가 돈 풀어서 인위적으로 호황을 만들어. 근데 그 호황이 실제 생산성 증가에서 온 게 아니고 그냥 돈 많이 풀려서 착시 효과로 생긴 거니까 결국 버블이 터질 수밖에 없어. 그리고 터지면 정부는 야 경제 살려야지 하면서 또 돈 찍고 또 금리 낮추고 또 같은 짓을 반복하는 거야. If we had not decided on March 18th, when we put together the pandemic emergency program and then subsequently increased the volume of commitment that we made to the European Union economies, we would be in a devastated situation to significantly increase the size of the balance sheet because that's all we had. Otherwise, the economy would have collapsed. 결론은 하나야. 인위적인 돈 풀기는 진짜 성장이 아니라 그냥 다음 위기를 위한 빌드업일 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랑 중앙은행은 우리가 경제를 안정시키고 있다고 떠들지. 근데 실상은 지들이 만든 문제를 해결하는 척하면서 더 큰 문제를 만들고 있을 뿐이야. 아니, 들으면 들을수록 좀 이상한데요? 통화량 팽창은 정부랑 중앙은행이 한 거고, 그렇게 해서 과도한 경기 호황, 불황, 침체 이런 게 유발되는 건데, 그 문제를 초래한 장본인이 그걸 또다시 극복하기 위해 또 개입해서 돈을 찍는다고요? 존나 이상하지. 근데 현실이 그래. 이게 무슨 개그 프로도 아니고 자기들이 만든 문제를 해결한답시고 또 같은 짓을 반복해. 한번 봐봐. 정부랑 중앙은행이 경기 부양한다고 돈을 풀어. 금리 낮추고 대출 늘리고 기업들은 야 돈이 싸네 하면서 빚내서 투자해. 덕분에 주식, 부동산 뭐 다 올라가고 사람들이 이거 영원히 오르나 하면서 따라붙어. 여기까지는 존나 행복한 거지. 근데 문제는 뭐야? 이게 다 진짜 성장이 아니라 거품이었다는 거야. 돈이 많아 보여서 사람들이 투자했지만 사실상 생산성이 오르거나 실질적인 가치가 늘어난 게 아니야. 그러다 어느 순간 중앙은행이 야 물가 너무 오르네 하면서 금리를 다시 올려. 그러면 비투했던 애를 망가지고 기업들도 휘청이고 시장 전체가 조정 들어가. 그러면 뭐라고 해? 경기 침체다, 큰일 났다 이러면서 또 돈을 찍어내. 그리고 다시 반복. 한마디로 경제를 롤러코스터로 만들어 놓고 매번 우리가 그 롤러코스터에서 떨어지기 직전에 자기들이 해결사인 척 다시 레일을 깔아주는 거야. 근데 그 레일이 뭐야? 또 빚, 또 돈 찍어내는 거지.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땜질하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이게 사기라는 거야. 다시 말하면 사기라 이겁니다.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니라 문제를 미룬 거야. 그리고 미룰 때마다 부채는 쌓이고 돈의 가치는 떨어지고 우리는 점점 더 열심히 일해도 가난해지는 구조가 돼버린 거지. 돈을 더 찍어서 경기 침체, 경기 불안을 해결하겠다, 이런 거가 정부의 대표적인 슬로건인데, 책에서 보면 이것 외에도 돈을 더 찍어서 이거를 하겠다라는 그 모든 것들의 뒤에는 사회적 정의, 실현 이런 애매한 이름이 붙어 있다라는 표현이 등장하면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오히려 더 불평등을 가속화시켰고 정말 얼마나 극심한 문제들, 사회적 갈등을 초래했는지가 나오는데, 이런 거 예시들을 좀 몇 가지 들어주시면 좋겠네요. 그래, 정부가 존나 좋아하는 게 바로 사회적 정의 같은 간지나는 단어 붙여서 개입할 명분 만드는 거잖아. 근데 잘 보면 이게 진짜 정의가 아니라 그냥 또 다른 개입을 위한 핑계일 뿐이라는 거야.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 부자 증세, 부자들이 더 많이 내야 공정한 사회다. 이거 엄청 잘 먹히는 슬로건이지.
근데 현실은 부자들은 세금 안 내고 법인 설립해서 빠져나가거나 해외로 자산 이전해. 결국 세금은 애매한 중산층이 다 맞아. 게다가 기업들이 세금 부담 떠넘기면서 물가도 올라가고 고용도 줄어. 누가 손해야? 결국 서민들이지. 최저임금 인상,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최저임금을 올린다. 듣기엔 좋지. 근데 기업들 입장에서는 인건비 부담 올라가니까 사람 덜 뽑고 자동화해. 그래서 최저임금 오른 다음에 실업률 오르는 게 공식이야. 결국 일자리 없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이 제일 먼저 직격탄을 맞아. 부동산 규제 강화, 투기와의 전쟁이다.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 근데 진짜로 집값이 잡히냐? 안 그래. 규제 때려박으면 공급이 줄어들고 결국 장기적으로 더 오르게 돼. 그리고 누가 이 규제 속에서 제일 이득을 보냐? 이미 집 가진 사람들이지. 결국 서민들은 더 집 사기 어려워지고 부동산 가진 놈들은 더 부자가 돼. 탄소세, 환경 규제, 기후정의, 환경보호. 듣기엔 그럴싸하지? 근데 현실은 공장, 물류 비용 다 올라가면서 결국 소비자 가격이 상승해. 자동차, 전기세, 가스비 다 오르고 그 부담은 누가 져? 가난한 사람들이지. 부자들은 에너지를 많이 쓰더라도 그냥 더 내면 되고 서민들은 전기세 부담 때문에 난방도 제대로 못해. 무상의료, 무상복지 확대, 건강보장, 기본권 강화. 근데 이거 다 돈 어디서 나오냐? 결국 세금이랑 국채, 즉 돈을 더 찍어서 떼우는 거야. 그러면 인플레이션 터지면서 모든 물가가 올라가고 월급쟁이들 실질 소득 줄어들지. 한마디로 너가 받는 무상복지는 결국 내 주머니에서 털어가는 돈으로 운영된다는 거야. 결국 정부는 자기가 만든 문제를 해결한답시고 또 다른 개입을 하고 이걸 사회적 정의라고 포장하는 거야. 근데 그게 진짜 정의냐고? 절대 아니야. 오히려 빈부격차만 더 심해지고 경제 왜곡은 더 커지고 사람들끼리 왜 저놈들만 혜택받아? 하면서 싸우게 돼. 결론? 정부가 사회적 정의 들고 나오면 너네 돈 털러 왔다고 보면 돼. 그렇다면 정부가 통화량을 팽창시킨다라는 게, 즉 인플레이션을 일으킨다라는 게 부를 새로 창출하는 게 아니라 이미 누군가 가지고 있던 부를 다른 누군가에게 이전하는 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러면 사회적 갈등, 그러니까 왜 내 돈 뺏어서 쟤한테 주냐, 아니면 왜 저 돈을 쟤한테만 주냐, 나도 줘라, 뭐 이런 것들이 결국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사회적 갈등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지. 결국 이 싸움은 누가 먼저 돈을 쓸 수 있느냐의 문제야. 정부는 돈을 찍어내면서 경제 살리기라고 포장하지만 현실은 단순해. 한쪽의 돈을 빼앗아 다른 쪽에 넘겨주는 과정일 뿐이야. 그리고 그 불만이 쌓이면 어떻게 돼? 야, 저 새끼들은 돈 받아서 좋은 거 다 사는데 왜 우리는 맨날 힘드냐라는 불만이 폭발하는 거야. 그러면 정부는 또 뭐라고 해? 그래, 불평등이 심해졌지. 우리가 해결해 줄게 하면서 또 다른 개입을 하지. 예를 들면 복지 확대, 기본소득 도입, 최저임금 인상 같은 거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 복지나 기본소득도 결국 정부가 돈을 찍어서 주는 거야. 그러면 또 어떻게 돼? 돈이 더 풀리니까 물가가 또 오르고 결국 불만이 터져 나오고 이게 끝없는 사이클이야. 이 싸움의 본질은 딱 하나야. 정부가 만든 돈을 누가 먼저 가져가느냐의 문제. 먼저 가져간 놈들이 항상 이기고 나중에 받은 놈들은 뒤처지는 구조야. 그리고 그걸 숨기기 위해 정부는 사회적 정의 같은 개드립을 치는 거지. 야, 우리 서민들 위해서 돈 더 찍었어. 부자한테 세금 더 거둘게. 이런 식으로. 근데 정작 돈을 찍어서 얻는 이익은 누가 가져가냐고? 결국 자기들끼리 나눠 먹는 거지. 이거 참 들으면 들을수록 모순적인 시스템인데, 이렇게 문제가 많은 피아트 시스템을 그래도 개선 혹은 개혁할 수 있는 대안들이 있잖아요. 특히 비트코인 같은 거. 내가 왜 비트코인을 4천만 원 주고 사지? 다시 말하면 사기라 이겁니다. 아니 그 비트코인이 예. 이 수많은 분들이 이제 사기랍니다. 근데 가만 보면 거의 무슨 발작 버튼 눌린 거 마냥 중앙은행들이나 뭐 피아트 이코노미스트, 지금까지 얘기한 주류 경제학을 떠받들고 있는 노벨 경제학상 받은 뭐 폴 크루그먼, 뭐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유진 파머 같은 뭐 비트코인 10년 안에 망한다. 뭐 유진 파머 교수는 10년 안에 비트코인 가치가 제로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또 이 빌 게이츠는 가상화폐를 두고 아무 쓸모 없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Bitcoin itself has no intrinsic value. It's used heavily by sex traffickers. 이런 얘기들, 왜 이렇게 자유시장적 화폐,
뭐 금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것만 보면 중앙은행들이 그렇게 견제를 하는 걸까요? 이유는 존나 간단해. 비트코인은 중앙은행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거거든. 뭐 폴 크루그먼이니 유진 파머니 하는 애들이 하는 얘기 그냥 다 쓸데없는 소리야. 왜냐? 비트코인은 게임의 룰을 바꿔버렸거든. 중앙은행이 하는 일, 화폐 발행. 근데 비트코인은 2100만 개로 발행량이 딱 정해져 있고 누구도 이걸 조작할 수 없어.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중앙은행이 존재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야. 지금까지 중앙은행이 뭘 해왔지? 필요할 때마다 존나 돈을 찍어서 정부의 적자를 메꿔주고 금융 시스템을 유지해주는 역할을 했지. 근데 비트코인이 있으면 정부가 돈을 마음대로 찍어낼 수 없으니까 무분별한 재정 적자도 못하고 은행들이 공짜 돈으로 대출해주는 것도 막히고 금융 엘리트들이 만들어 놓은 이 개판난 시스템이 유지될 수가 없어. Cryptos are not currencies. Full stop. Cryptos are highly speculative assets. Super risky assets. My very humble assessment is that it is worth nothing. 그리고 두 번째로 중앙은행이 돈을 찍을 수 없으면 뭐가 생기냐? 정부의 개입이 불가능한 진짜 자유시장이 생겨버리는 거야. 정부는 항상 경제를 관리해야 한다고 말하잖아? 근데 가만 보면 뭐야? 관리하는 게 아니라 존나 조작하는 거였지. 금리는 낮추고 유동성은 왕창 풀고 필요하면 은행이 망해도 구제금융으로 살려주고. 근데 비트코인은 그딴 개입이 불가능해. 네가 잘못 투자하면 그냥 망하는 거야. 정부가 개입해서 구제금융 같은 거 해줄 수가 없다고. 세 번째로 비트코인이 존나 무서운 이유가 뭔 줄 알아? 사람들이 한번 각성하면 돌이킬 수 없다는 거야. 사람들이 한번 각성하면 돌이킬 수 없다는 거야. 사람들이 한번 각성하면 돌이킬 수 없다는 거야. 지금까지는 사람들은 돈은 원래 정부가 찍는 거지 하고 살았단 말이야. 근데 비트코인을 통해 이게 원래 시장이 해야 하는 일이었네? 정부가 그냥 중간에서 꿀 빨고 있었네 라는 걸 깨닫는 순간 이건 혁명이야. 결국 중앙은행이 비트코인을 욕하는 이유는 딱 하나야. 비트코인이 존재하는 한 이 새끼들은 더 이상 마음대로 돈을 찍을 수 없거든. 그럼 어떻게든 견제해야겠지. 비트코인은 환경에 안 좋다, 범죄에 사용된다, 투기다 같은 헛소리를 계속하는 거야. Highly speculative assets, which has conducted some funny business and some interesting and totally reprehensible money laundering activity. Pointed out the only true use case for it is criminals, drug traffickers, anti-money laundering, tax avoidance. The actual use cases are sex trafficking, tax avoidance, anti-money laundering, terrorism financing. 사토시 혹은 사토시 그룹이 이것을 굉장히 혁신적인 형태로 빨리 론칭하기 위해 가지고 굉장히 무리한 형태의 장난감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I'm not trying to make a joke here. There are use cases. AML, fraud, anti-money laundering, tax avoidance, sex trafficking. Those are real use cases. 근데 현실은 비트코인은 이미 게임의 판을 바꿨고 중앙은행이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발악해도 결국엔 실패할 수밖에 없어. 아까 전에 사회적 불평등 이 얘기로 돌아와서 흔히들 그 사람들 세뇌돼 있는 것 중 하나가 자본주의 이거 참 문제다. 국가가 더 강력하게 개입해야 불평등이 해소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토마스 피케티의 21세기 자본론 같은 베스트셀러 보면 이런 말들이 정말 대놓고 써있고 전 세계 뭐 CEO들, 뭐 셀럽들, 심지어 교황까지 나서서 야, 이 책 참 감명 깊었다라는 서평을 남기고 있는데 자본주의가 정말 문제인 건가요? 이게 존나 웃긴 게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사는 시스템이 자본주의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야. 자, 한번 생각해보자. 자유시장 자본주의라면 기업이 잘하면 성공하고 못하면 망하는 게 맞잖아? 근데 현실은 어때? 금융위기 터지면 대기업이랑 은행들은 죄다 정부한테 손 벌리고 정부는 세금으로 살려주지. 반면에 동네 자영업자는 망해도 아무도 신경 안 써. 이게 무슨 자본주의야? 이건 그냥 정부 기업 금융기관이 짜고 치는 정실 자본주의라고. 정실 자본주의라고. 문제는 자본주의가 아니라 정부랑 중앙은행이야. 자본주의 덕에 우리가 스마트폰 쓰고 값싼 항공권 끊고 어디서든 배달 음식 시켜 먹는 거야. 근데 지금 우리가 사는 건 그런 시장 자본주의가 아니라 정실 자본주의. 즉 정부랑 금융권이 짜고 치는 개판이라고. 피케티 같은 애들은 말해. 부자들이 자산을 독점하고 있어서 불평등이 심해졌다. 그러니까 정부가 개입해서 세금을 더 걷고 재분배해야 한다. 근데 이게 핵심을 완전히 잘못 짚은 거야. 걔 책 존나 팔렸다고 해서 다 맞는 말 하는 건 아니야. 부자는 점점 더 부자가 된다. 맞지? 근데 그 원인이 시장 때문이 아니라 정부가 돈을 찍고 중앙은행이 부자들한테 먼저 퍼주는 구조 때문이라는 건 왜 말 안 하냐?
부자 증세하면 해결된다고? 그러면 세금 올린 부자들이 물가에 전가하고 결국 존나 힘들어지는 건 너야. 진짜 문제 해결하려면 정부 개입을 줄이고 돈 찍어내는 걸 막아야지. 시장은 경쟁에서 발전하는데 정부랑 은행은 지들끼리 헤쳐먹느라 룰을 조작하고 있다고. 자본주의가 아니라 그 새끼들이 문제야. 진짜 문제는 왜 부자들이 자산을 그렇게 쉽게 불릴 수 있냐는 거야. 그 이유가 뭔데? 법정화폐 시스템이랑 중앙은행이 계속 돈을 찍어내면서 캔틸런 효과로 부자들이 그 돈을 먼저 받아서 자산을 사들이니까 그런 거잖아. 정부가 통화량을 늘릴수록 자산을 가진 애들은 계속 더 부자가 되고 월급쟁이들은 점점 힘들어지는 거라고. 근데 피케티 같은 애들은 그냥 부자들이 돈 너무 많이 벌어 세금 더 걷어야 해 이런 식으로 몰고 가지. 그러면 어떻게 되냐? 부자들은 세금 피해서 해외로 돈 빼돌리고 정작 중산층이랑 일반 서민들만 세금 부담 존나 커지는 거야. 결국 문제는 자본주의가 아니라 정부가 개입하면서 시장을 왜곡하는 거야. 진짜 자유시장이라면 경쟁을 통해 생산성이 올라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저렴한 가격에 더 좋은 서비스를 누릴 수 있어야지. 근데 지금 우리가 사는 시스템은 친정부 기업이 정부 정책이랑 결탁해서 서민들한테서 부를 빨아들이는 구조잖아. 그러니까 문제의 본질은 자본주의의 실패가 아니라 정부의 실패야. 정부의 실패야. 정부가 시장을 망쳐놓고 그걸 해결하겠다면서 또 개입하고 결국 또 더 망치는 거지. 근데 사람들은 이게 자본주의 때문이구나 하고 세뇌당하고 그 와중에 정부는 더 많은 권력을 가져가고 이게 개판이라고. 네, 이번 챕터도 상당히 깊은 내용이었는데 그러면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챕터의 제목이기도 하죠. 왜 지금의 법정 화폐 시스템은 사회적 불평등을 증가시키는가 이건데 저는 책에서 그 내용이 참 인상 깊었어요. 부자들이 값싼 신용을 통해서 자산을 취득하고 하는 이런 거 자체, 그러니까 즉 자신의 이득을 향해 움직이는 이 자체를 악마화하는 게 아니다. 이 구조, 이 인센티브의 문제다. 인센티브 구조가 왜곡되어 있다. 이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맞아.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부자들이 대출을 받아서 자산을 사들이고 투자하는 그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그게 아니야. 문제는 이 시스템이 누구한테 어떤 인센티브를 주느냐야. 우리가 살고 있는 법정 화폐 시스템에서는 돈을 먼저 받는 놈이 이기는 게임이야. 왜? 캔틸런 효과 때문이지. 이게 불평등의 핵심이야.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가 또 하나 있어. 이 시스템에서는 생산적인 일을 하는 사람보다 정부랑 잘 연결된 놈들이 더 유리해. 이 시스템에서는 생산적인 일을 하는 사람보다 정부랑 잘 연결된 놈들이 더 유리해. 열심히 일해서 창업을 하고 신기술을 개발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싸게 돈을 빌릴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게 제일 유리한 시스템이라는 거야. 그냥 싸게 돈을 빌릴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게 제일 유리한 시스템이라는 거야. 예를 들어 정부가 경기 부양한다고 돈을 풀면 은행들은 초저금리로 대출을 내줘. 그러면 대기업이나 투자자들은 싸게 돈을 빌려서 부동산이랑 주식을 사들이지. 근데 일반 서민은 대출도 쉽지 않고 받아도 높은 금리를 물어야 하니까 이미 오른 가격에 진입할 수밖에 없어. 결국 위에서는 자산을 불리고 아래에서는 빚을 지는 구조가 계속 굳어진다는 거야. 그러면 법정 화폐 시스템이 없으면 불평등이 사라지냐? 그건 아니야. 하지만 적어도 이 시스템이 필연적으로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건 확실해. 왜? 돈이 생산적인 곳으로 흐르는 게 아니라 먼저 쥐고 있는 놈들이 계속해서 유리한 조건으로 더 많은 돈을 가져갈 수 있도록 설계됐으니까. 그래서 결론은 간단해. 이 법정 화폐 시스템이 유지되는 한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계속 뒤처질 수밖에 없어. 이건 부자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이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설계돼 있기 때문이야. 이게 바로 정부 돈이 우리 사회를 어떻게 망치고 있는지에 대한 핵심 포인트야. 네, 그러면 이번 챕터 내용을 짧게 요약 한번 해주시면서 지난번처럼 동생한테 한마디 해주는 형님의 심정으로 따끔하게 한 말씀 꾸짖어 주세요. 형이 한마디만 할게. 야, 정신 차려. 정부가 돈 찍어내면 경제 성장한다고? 그럼 우리 오늘부터 돈 100배로 찍으면 바로 세계 최강국 되는 거냐? 아니잖아. 돈을 찍는다고 경제가 성장하는 게 아니라 있는 부를 재분배할 뿐이야. 문제는 이 재분배가 존나 불공정하다는 거지. 이 챕터에서 말하는 핵심은 간단해. 돈의 가치는 숫자가 아니라 생산성이 결정한다. 생산성이 올라가면 같은 돈으로 더 많은 걸 살 수 있어야 정상인데
정부는 이걸 막으려고 가격 하락을 경제 위기처럼 몰아간다. 왜? 그래야 자기가 돈을 계속 찍어낼 수 있으니까. 문제를 만든 놈들이 해결하겠다고 나서는 코미디가 바로 여기서 벌어지는 거야. 그리고 돈을 더 풀면 투자와 소비가 늘어나니까 경제가 성장한다? 듣기엔 그럴싸하지. 근데 생각을 좀 해봐. 그 돈이 내 주머니로 들어왔어? 아니잖아. 먼저 가져가는 놈들이 있고 그들이 자산을 다 선점한 다음 네가 그 돈을 손에 줄 땐 이미 물가가 올라 있어서 똑같이 살아도 더 힘들어지는 거라고. 그러니까 정부가 돈 찍어내면서 경제 성장이란 말을 할 때마다 그게 너한테 무슨 의미인지 한 번만 더 생각해봐. 그 돈이 진짜 네 지갑에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누군가의 자산을 더 불려주는지 말이야. It was the COVID crisis. You say that's what we needed to do, but how do you get it? It will back? come. It will come. In due course. Yeah. How? In due How? course, it will come. Yeah? No, But do you because I sleep will- at night when you see this? Of course, I have to sleep at night. And I have to worry every morning. Yeah. Yeah. 여러분, 돈을 찍어내는 권력, 이게 정말이지 강력한 부의 재분배 도구라는 것이 이해되시나요? 우리는 흔히 빈부격차는 자본주의의 문제다. 정부가 더 나서야 한다. 시장을 더 강하게 규제해야 한다. 이런 말들을 정부의 입을 통해서, 경제학자들의 입을 통해서, 오피니언 리더들의 입을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정부와 중앙은행이 독점적으로 돈을 찍어내면 그 많은 돈들이 대체 어디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는 잘 들어본 적이 없죠. 그동안 장막 뒤에서는 가장 먼저 새 돈을 받아서 자산을 선점한 이들이 있고, 우리같이 물가가 한참 오른 후에야 그 돈을 받으면서 뒤늦게 따라잡으려 애쓰는 이들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네요. 이것이 바로 여러 번 강조한 캔틸런 효과이고, 이 시스템의 빈부격차를 가속화시키는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길의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이런 시스템이 계속되면 결국 우리는 어디로 가게 되는 걸까요? 다음 챕터에서는 왜 정부 화폐는 결국 우리를 경제적으로 파산시키는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질문에 대해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의 법정화폐 시스템이 우리를 어떤 길로 몰아세우고 있는지, 이 끝에는 뭐가 있을지 다뤄볼 테니 꼭 함께 해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분들께 이 영상이 닿았으면 좋겠네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국회에서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 내년에는 대한민국 예산을 5만 비트코인으로 예산을 짠다. 생각할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국가의 예산 편성과 과세를 원화로 측정을 하는 한 비트코인은 절대로 그것을 따라잡을 수가 없다. Cryptos are not currencies. Full stop. Cryptos are highly speculative assets that claim their fame as currency, possibly, but they're not. They are not. Sorry, that bitcoins will not enter the reserves of any of the central banks of the General Council. 그분들이 의도치 않았던 사회적 계약을 지금 어마어마하게 글로벌한 차원에서 일으키고 있다. I just don't feel great about Bitcoin. 내가 왜 비트코인을 4천만 원 주고 사지? 다시 말하면 사기라 이겁니다. 아니 그 비트코인이 이 수많은 분들이 이제 사기랍니다.